서울 효창공원에는 한때 아주 이상한 무덤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정조의 아들, 문효세자의 무덤이었죠. 그런데 그 곁에는 조선의 법도로는 함께 놓일 수 없는 한 여인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문효세자의 어머니이자 정조의 후궁, 의빈 성덕임의 묘였습니다. 정조는 왜 세자의 묘 가까이에 그녀를 묻었을까요? 그 이유를 정조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는 빈의 소원을 따른 것이다. 그녀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정조는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었던 것일까요? 이야기는 정조가 아직 왕이 아니었던 시절로 돌아갑니다. 사도세자가 세상을 떠난 뒤 해경궁 홍씨와 그의 아들 이산이 친정인 홍봉안의 집에 잠시 머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해경궁 홍씨의 눈에 한 어린 소녀가 들어옵니다. 집안일을 거들던 10살 남짓의 아이. 그 아이는 바로 성윤우의 딸, 성덕임이었습니다. 성덕임의 아버지 성윤우는 본래 홍봉안 가문의 청지기, 즉 집안일을 맡아 처리하던 관리인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어린 덕임은 자연스럽게 홍씨 가문의 문중을 오가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성덕임은 어린 나이에도 글을 곧잘 읽었고 타고난 기품이 있으면서도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비록 집안이 가난하여 고단한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총명함과 차분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해경궁 홍씨 역시 그 아이의 총명함과 반듯한 성품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얼마 뒤 다시 궁으로 복귀한 해경궁 홍씨는 홍봉안의 집에서 보았던 그 어린 소녀를 잊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덕임을 자신의 측근 궁녀로 삼기 위해 궁으로 불러들이게 되죠. 그렇게 10살 남짓한 성덕임은 가족의 품을 떠나 평생 살아가게 될 궁궐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궁은 어린아이에게 따뜻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궁문을 들어서는 순간 가족보다 궁이 먼저였습니다. 부모를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도 없었습니다. 새벽이면 예절을 배우고 바느질을 익히고 윗사람을 모시는 법을 배웠습니다. 성덕임은 그렇게 궁녀로 자라갔죠. 한편 같은 궁궐에는 또 다른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11살의 새손, 훗날 정조가 되는 이산입니다. 아버지를 잃은 뒤 그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궁궐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 살아남아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 또한 손자에게 누구보다 엄격했습니다. 공부를 게을리하면 꾸중이 쏟아졌고 이사는 잠자는 시간마저 줄여가며 책을 읽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정조는 하루 4시간밖에 자지 않으며 공부에 몰두했다고 전해지죠. 아버지가 뒤주 속에 갇혀 비참하게 죽어가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던 새손 이산에게 궁궐은 사방에 정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살벌한 전장이었습니다. 노론 세력은 새손의 작은 실수 하나도 꼬투리 잡아 그를 제거하려 했고 이사는 어린 나이부터 감정을 숨기고 경계심을 세운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당시 11살이었던 이산에게는 새손빈 김씨라는 아내가 있었지만 새손빈 역시 거대한 정치적 가문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기에 어린 새손에게 편안한 안식처나 의지의 대상이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궁궐 어디에도 온전히 마음을 놓을 곳이 없었던 이산에게 유일하게 숨통이 트이는 시간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어머니 해경궁 홍씨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해경궁을 찾아갈 때마다 이사는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경궁 홍씨 곁을 지키던 궁녀 성덕임이었습니다. 이산의 눈에 들어온 성덕임은 다른 궁녀들과 달랐습니다. 임금이나 새손 앞에서도 지나치게 비굴해지거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정성스레 책을 다루며 나직하고 단정한 태도로 해경궁을 모셨습니다. 그렇게 둘은 어린 시절부터 같은 궁궐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성덕임은 이산에게 조금씩 특별한 존재가 되어 갔습니다. 총명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늘 한결같이 해경궁의 곁을 지키는 모습은 어린 새손의 마음에 오래 남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이사는 결심합니다.
성덕임에게 자신의 후궁이 되어 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당시 궁녀에게 후궁이 된다는 것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일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궁녀에서 왕실의 여인이 되고 아이를 낳으면 정식 후궁으로 책봉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성덕임은 뜻밖에도 승은을 거절합니다. 당시 이산의 아내였던 세손빈 김 씨에게는 아직 후사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아이를 낳게 되면 세손빈을 더욱 곤란한 처지에 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덕임은 죽더라도 이 명만은 따를 수 없다고 했죠. 왕세손의 승은을 거부한다는 것은 왕실에 대한 불충이자 목숨을 내놓아야 할 만큼 무서운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13살에 불과했던 성덕임은 자신의 부귀영화나 신분 상승보다 세손빈 김 씨에 대한 예의와 궁궐의 엄격한 질서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당시 왕실에서 아이를 낳는 일은 곧 권력과 후계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궁에서 자란 성덕임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출세보다 자신이 모시던 세손빈과 왕실의 안정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이사는 그런 성덕임의 마음에 깊이 감동했고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25이 된 이사는 마침내 조선의 22번째 왕으로 즉위합니다. 왕위에 오른 정조의 첫 마디는 매우 유명하죠.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단 한마디는 거란의 조정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정에 있는 신하들 대부분이 바로 그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밀어넣었던 노론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참혹한 죽음 이후 무려 14년 동안 단 하루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숨죽이며 살아왔던 세손. 그 세손이 이제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조선의 절대 권력자, 왕이 된 것입니다. 왕위에 오른 뒤에도 위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즉위 이듬해에는 정조가 밤늦게 책을 읽던 침전 지붕 위까지 자객이 침투하는 정유역변이라는 암살 미수 사건이 벌어집니다. 정조는 밤마다 옷도 벗지 못하고 칼을 품에 안은 채 잠을 청해야 할 정도로 지독한 공포와 외로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정조에게는 왕권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더 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후사였습니다. 왕에게 후사가 없다는 것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었습니다. 왕권과 정통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국가적 문제였죠. 신하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왕실의 대를 이을 후계자를 서둘러 세워야 한다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정조의 최측근이었던 홍구경도 후궁을 드려야 한다고 거듭 간언했습니다. 결국 정조는 왕실의 안녕을 위해 후궁을 맞이하기로 결심합니다. 가장 먼저 선택된 여인은 홍구경의 누이였던 원빈 홍씨였습니다. 온 왕실의 기대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왕실의 기대와 달리 원빈은 끝내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원빈 홍씨가 입궁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후사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원빈이 입궁한 지 불과 1년 만에 갑작스럽게 요절하자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홍구경은 극심한 조바심과 욕망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 정조의 조카인 은원군의 아들을 죽은 누이의 수양 아들로 강제 입적시켜 왕실의 후계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누이가 독살당했다는 의심을 품으며 정비인 효이왕후의 처소 궁녀들을 국문하는 등 궁궐의 질서를 뒤흔들었습니다. 정조가 세상에서 가장 신임했던 측근이었기에 권력에 눈이 멀어 왕권마저 넘보는 홍구경의 변화는 정조의 가슴에 참혹한 대못을 박았습니다. 정조는 왕실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 피눈물을 삼키며 결국 홍구경을 관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조정에서 전격 축출합니다. 가장 믿었던 법마저 탐욕에 젖어 배신하고 떠나버린 궁궐. 정조가 느낀 인간적인 배신감과 고독은 극에 달했습니다. 언제 목숨을 노리는 칼날이 들어올지 모르는 정적들의 감시와 비정한 권력 투쟁 속에서
심신이 극도로 피폐해진 정조에게는 이제 임금이라는 무거운 가면을 벗고 지친 마음을 온전히 털어놓을 안식처가 간절했습니다. 그때 정조는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품어두었던 한 사람을 다시 떠올립니다. 마음에도 없는 명문가 여인을 후궁으로 맞아 정치적 암투에 휘말리느니 오래전부터 한결같이 연모해온 사람에게 다시 한번 진심을 전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성덕임이었습니다. 정조는 15년 만에 다시 용기를 내어 성덕임에게 후궁이 되어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성덕임의 대답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중전 효의왕후를 생각하며 왕의 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성덕임에게 또다시 거절당한 정조는 결국 조정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후궁 화빈 윤씨를 맞아들인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화빈의 임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궁궐은 들썩였습니다. 왕실은 화빈의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조가 기다린 사람은 여전히 성덕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성덕임의 처소에서 일하던 하인에게 일부러 벌을 내릴 정도로 궁궐 사람들 모두가 그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그 마음은 결국 성덕임도 움직였습니다. 게다가 화빈이 이미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후궁이 되더라도 왕실의 첫 후계자를 둘러싼 부담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성덕임은 마침내 왕의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기다리던 화빈의 아이는 끝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더 흘렀지만 아이 울음소리는 끝내 들리지 않았죠. 오늘날에는 당시의 기록을 바탕으로 극심한 압박감이 만들어낸 상상임신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실은 결국 기다리던 후사를 얻게 됩니다. 그 아이를 낳은 사람은 화빈이 아니라 바로 성덕임이었습니다. 비록 화빈은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정조는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성덕임을 통해 마침내 왕실의 첫 왕자를 얻게 된 것입니다. 31살에 처음으로 아들을 품에 안은 정조는 감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로소 아비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으니 참으로 다행스럽다. 15년 동안 이어진 두 사람의 인연은 마침내 왕자의 탄생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가장 사랑했던 여인에게 왕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베풀게 됩니다. 첫 아들 무뇨세자를 품에 안은 성덕임은 얼마 뒤 정식 후궁으로 책봉됩니다. 이후 정조는 그녀를 후궁 최고 품계인 정일품 빈으로 올리고 의빈이라는 궁호를 내려주었죠. 조선시대에 임금이 후궁의 궁호를 직접 지어 내리는 일은 매우 드물고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조정은 오랜 후사 문제로 늘 어수선했고 신하들의 정치적 압박이 거세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31살의 정조가 마침내 귀한 아들을 얻게 되면서 왕실의 대를 잇고 정통성을 확립하는 커다란 정치적 결실까지 얻게 됩니다. 치열한 정쟁과 독살의 공포 속에서 늘 긴장하며 살았던 정조에게 원자의 탄생과 의빈의 처소는 지친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쉬어갈 수 있는 궁궐에서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정조는 밤늦게 국정을 마치면 어김없이 의빈의 처소로 발걸음을 옮겨 소박한 대화를 나누며 왕이라는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잠시 잊곤 했습니다. 한편 성덕임의 따뜻하고 지혜로운 배려는 정비인 효의왕후를 향한 태도에서 잘 드러납니다. 자신이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첫 아들까지 낳았지만 결코 오만하게 행동하지 않았죠. 아이를 낳지 못한 중전의 슬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빈은 중전 앞에서는 늘 자신을 바짝 낮추며 소인은 그저 아이를 낳은 궁인일 뿐이고 원자는 중전마마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효의왕후 역시 이런 성덕임을 존중해서 성덕임이 무뇨세자를 양육할 수 있게 허락해줬죠. 조선 왕실에서는 보통 후궁이나 왕비가 아이를 낳으면 보모상궁에게 아이의 양육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오랜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의빈은 왕실의 귀한 원자라고 해서 남의 손에만 맡겨두지 않고
어미로서의 정성과 책임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세자를 남에게만 맡기지 않고 직접 돌보았죠. 밤에는 불을 밝혀 아이를 살폈고 잠잘 때조차 옷을 벗지 않은 채 지켰습니다. 그렇게 5해를 하루같이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성덕임은 후궁 최고 자리에 올랐지만 생활도 검소했습니다. 처소를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고 입는 옷과 먹는 음식도 늘 소박했습니다. 의비는 오늘의 부귀도 분수에 넘친다며 내가 교만해지면 나뿐 아니라 세자의 복도 해칠 것이라고 말하며 끝까지 스스로를 경계했습니다. 특히 권력을 얻은 후궁의 친인척들이 관직을 탐하거나 특혜를 누리려다 궁궐의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지만 의비는 이를 철저하게 경계했습니다. 자신의 친가 친척들이 왕과의 인연을 핑계로 이권에 개입하거나 은혜를 탐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단속하며 임금의 국정에 조금의 흠도 잡히지 않도록 스스로를 끊임없이 다스렸습니다. 이러한 의빈의 깊은 속내와 고든 성품은 정조가 그녀를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깊이 존경하는 동반자로 바라보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1784년 정조는 3살이 된 아들을 공식적인 왕위 계승자인 문효세자로 책봉하며 왕권의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다졌습니다. 문효세자는 총명하고 성품이 온화해 왕실 어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정조는 아들을 바라보며 조선의 미래를 꿈꾸었고 의빈 역시 세자가 훌륭한 군주로 자라기를 바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마도 이 시절은 정조와 의빈 성씨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날이었을 겁니다. 행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의빈이 정조의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왕실 어른들은 경사가 이어졌다며 기뻐했고 정조와 의빈 역시 곧 태어날 둘째 아이를 기다리며 가슴 벅찬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두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덕임이 둘째를 품고 있던 그때 5살 문효세자가 홍역에 걸립니다. 당시 홍역은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던 가장 무서운 전염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어이들이 밤낮 없이 치료했지만 세자의 병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왕실 어른들과 정조 역시 매일같이 세자의 경과를 지켜보며 제발 고비를 넘겨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세자의 작은 몸은 밀려오는 고열과 통증을 견뎌내기에는 너무나 약했습니다. 병세는 갈수록 깊어졌고 결국 세자는 병석에 누운 지 며칠 만에 고통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정조는 처음에는 아들의 죽음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현실을 받아들인 순간 깊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홍제전서에는 정조가 처음에는 의심했고 뒤에는 믿게 되었으나 끝내 참인 것 같지 않았다고 기록했죠. 정조는 어린 세자의 시신 곁을 차마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침마다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던 아들의 따뜻한 미소와 오밀조밀한 손가락이 아직도 손끝에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온 궁궐은 말없는 슬픔에 깊이 잠겼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뱃속에 둘째를 품고 있던 성덕임에게도 이 비극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 아들을 잃었지만 의비는 겉으로 슬픔을 함부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몸은 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사사로운 정에 끌려 제 몸을 돌보지 않는다면 나라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비는 아들을 떠나보내면서도 마음껏 울지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첫 아들을 잃은 슬픔을 억누른 채 만삭의 몸을 버텨야 했던 의빈에게 그 시간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과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이 의빈을 더욱 힘겹게 만들었죠. 자식을 잃은 절망감 속에서 어미의 생명마저 위태롭게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문효세자가 세상을 떠나고 넉 달 뒤 출산을 한 달 앞둔 의빈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집니다. 정조는 명의들을 모아 그녀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지만 의빈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어 갔습니다. 거란에 이름난 의원들이 밤을 지새우며 약을 달여 올렸지만 만삭의 몸에 가슴 깊이 맺힌 자식 잃은 슬픔은 어떤 명약으로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병석에 누워 숨이 차오르는 고통 속에서도 의비는 뱃속의 생명을 어떻게든 살려내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해 버텨냈습니다. 정조는 날마다 의빈을 찾아갔습니다. 정신이 혼미하고 몸조차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에서도 왕이 찾아오면 의관을 바로 하고 힘을 내어 예를 갖추었습니다. 정조는 자신의 골룡포 소매가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의빈이 제발 정신을 차려주기를 애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쥔 국왕이었지만 정작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의 숨이 꺼져가는 모습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뼈저린 고통을 느꼈습니다. 어느새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직감한 의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를 본 정조가 평소에는 나를 볼 때 슬픈 얼굴을 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어찌 이러는가 하고 묻자 의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슬프지 않습니다. 다만 바라던 소원을 이루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부디 새로운 후사를 얻어 왕실의 대를 이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 의빈성 씨는 끝내 뱃속의 아이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첫 아들을 잃은 지 불과 넉 달 만에 정조는 가장 사랑하던 여인과 둘째 아이마저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효의왕후 또한 의빈의 죽음을 친형제를 잃은 것처럼 슬퍼했다고 전해집니다. 궁궐은 거대한 통곡 소리로 가득 찼고 가누기 어려운 슬픔 속에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의빈성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정조의 슬픔은 차마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원래 조선 왕실에서 후궁이 죽으면 관료들이 규격에 맞추어 격식적인 글로 비문을 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신하들에게 글을 맡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붓을 들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직접 붓을 들어 의빈을 위한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세손 시절 첫 고백을 거절당했던 일부터 30살에 다시 고백했을 때의 단호했던 반응, 그리고 승은을 입은 후 보여준 절제와 겸손함까지 그녀와의 모든 추억을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늘 강인하고 냉철한 군주였던 정조였지만 붓 끝에 담긴 문장 속에서는 그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모두 잃고 절망에 빠진 한 사내의 솔직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정조는 신하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빈의 무덤을 무녀세자의 묘에서 불과 100보 떨어진 곳에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죽어서라도 함께 머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의 예법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소원을 먼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의빈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정조의 그리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기일이 돌아올 때마다 직접 제문을 쓰며 세월이 흘러도 가슴속에 새겨진 의빈을 떠올렸죠. 너와 영원히 이별하니 내가 근심과 걱정이 많구나. 나는 이제 와서 네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확신하지 못한다. 세월은 덧없이 가는구나. 이미 캄캄해지고 나니 초하루가 되었다. 빈이 한번 떠나 돌아오지 않으니 한탄스럽구나. 고단하여 몹시 기운이 없는 채로 지난 날을 생각하니 내가 무료할 때 빈을 보고 이야기하면 서로 더욱 뜻이 맞고 정다웠었다. 슬픈 일은 내가 슬픔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남긴 글 마디마디마다 덕임을 향한 정조의 진심 어린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슬픔에 파묻혀 무너지기엔 왕으로서 짊어진 짐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정조는 눈물을 훔치고 다시 어자로 돌아왔습니다. 규장각을 통해 친위 세력인 젊은 인재들을 키워내고 장용령을 창설해 강력한 군사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준비를 마친 정조의 개혁 정치는 거침없이 단계를 높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걸음은 오랫동안 가슴에 맺혀있던 아버지의 한을 푸는 일이었습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묘를
양주에서 조선 최고의 명당인 수원의 현룡언으로 옮기며 수십 년간 왕실을 짓누르던 정적들의 그늘에서 비로소 벗어났습니다. 아버지의 하늘 씻어낸 정조의 시선은 이제 백성들의 삶이라는 더 넓은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1791년 정조는 기득권 시전상인들의 독점권이었던 금난정권을 전격 폐지하는 신의 통공을 단행합니다. 거리에서 물건 하나 마음 편히 팔지 못해 눈물 짓던 가난한 난전 상인들에게 자유로운 상업의 길을 열어주었고, 고사에 가던 조선의 시장 경제는 비로소 거센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개혁의 바람은 마침내 정조가 꿈꾸던 이상도시 건설이라는 거대한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1794년부터 시작된 수원화성 축조는 정조 개혁 정치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실학자 정약용을 발탁해 거중기 같은 첨단 과학 기술을 도입했고, 백성을 무상으로 동원하던 수백 년의 관례를 깨부쉈습니다. 공사에 참여한 모든 백성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며 그들을 나라의 정당한 주체로 대우했습니다. 그리고 1795년 정조의 개혁은 화려한 정점에 도달합니다.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환갑을 맞아 단행된 8일간의 화성 행차. 정조는 새로운 시흥길을 개척해 당당히 나아갔고, 길가에 늘어선 백성들의 애환을 직접 듣고 해결해주는 상언과 격쟁을 펼쳤습니다. 정조는 자신을 덮친 개인적인 절망을 온 백성을 보살피는 성군으로서의 대의와 개혁 의지로 승화시켜 나간 것이죠. 왕실의 후사를 잇는 일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몇 년 뒤 정조는 새로운 후궁인 수빈 박씨를 맞이했고, 그 사이에서 훗날 순조가 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우고 왕실의 후사를 얻어 조정을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800년 정조는 쉰이 되지 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덕임이 죽고 14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곳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조가 직접 남긴 어제이빈 묘지명 덕분에 성덕임은 이름 없는 후궁으로 잊히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처음 만난 순간부터 두 번의 거절, 무녀세자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마지막 이별까지. 두 사람의 삶은 왕이 직접 기록한 역사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조의 서거 이후에도 그가 남긴 친필 기록들은 100년,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와 실록이라는 단단한 역사적 기록 사이에 정조가 직접 새긴 이야기는 성덕임을 궁궐의 수많은 후궁 중 한 명이 아닌 왕이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았던 삶의 동반자로 만들어 주었죠. 한때 정조가 직접 찾아가 아들의 묘를 바라보고 사랑했던 여인의 묘를 찾았던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왕실의 묘역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이곳의 운명도 달라졌습니다. 일제는 왕실 묘역을 차례로 서삼릉으로 옮겼습니다. 정조가 사랑했던 아들과 여인을 나란히 묻어주었던 공간은 그렇게 왕실의 묘역에서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자리에는 독립운동가들의 묘역이 자리하고 있죠. 조선의 엄격한 예법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소원을 끝내 지켜주었던 왕. 그리고 끝까지 자신보다 왕실과 중전을 먼저 생각했던 후궁. 그래서 정조와 의빈 성덕임의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조선 왕실에서 가장 애틋한 사랑 이야기 가운데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